코로나19 영향으로 외환시장이 불안세를 보이던 가운데 밤새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600억 달러 또 최소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한 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번 체결의 좀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이주열 총재하고 방금 미국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그 외환시장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이혜원 특파원이 말씀하신 내용 끝부분에 그 외국인이 말씀한 내용을 인용을 한 부분이 있죠. 한국에서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단기 외채 1년 내에 돌아가야 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빚이 한 40에서 50%라고 가정을 하면 2천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안 심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60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마련해 놨다는 것은 향후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예방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9개국과 통화사업 계획을 맺은 건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지금 최근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셰일가스에 투자했던 많은 미국 기업들이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부실 채권이 나오고 미국도 지금 우리가 겪었던 그런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벌써 뭐 7천 명, 뭐 수천 명의 고용이 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면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 수요를 어디서 충당하는가? 미 연준이 공급할 수도 있고 재무부가 공급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 투자했던 부분을 당겨서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과 브라질과 앞에서 말했던 이런 호주와 같은 중진국 내지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 있는 G20 국가들로부터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영향이 생기고 우리 주식시장도 아시겠지만 한 11일째 외국인 매도세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순매도세가.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 수합의 의미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했고 미국도 그러한 신흥국의 경제적 파장을 미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좀 비교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시 한 300억 달러 규모였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11월 15일 날 미 워싱턴 DC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순간에 IMF 연차총회가 같이 열렸던 상황이 있었죠. 그때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그 당시 경제부총리입니다만 경제부총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300억 달러의 통화수합 체결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1,450원대로 올라가던 것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백신을 미리 맞았다. 경제 금융시장에서의 백신은 미리 맞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보니까 1,255.30 정도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제 본격적인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 정부가 지금 돈을 풀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로 갈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연방준비은행에서 우리와 같이 통화 수합을 체결한 국가가 9개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 궤도로 가려고 그러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야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야 경제적인 요소가 안정이 되면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떤 방화벽을 세운다고 해서 이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거나 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런 불안정한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피도
지금 상승 출발해서 1,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통화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연준이 1%포인트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네. 모든 일반인들은 아마 증시가 반등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죠. 그랬었죠. 근데 2,000포인트 넘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불안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정말 한 7월 달쯤 돼서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면 생애 주기가 끝이 나서 7월 달에 확산되던 추세가 좀 더 안정이 되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우리는 설정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도 18개월, 백신 개발까지는 18개월 걸린다니까 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지금은 위험 회피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판단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중에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해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나간 자리를 개인이 메우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상황들은 계속 이어지겠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개미 투자가분들이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나간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혹시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사실 네. 불확실하죠. 불안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겁니다. 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도 수많은 그 역사적인 어떤 부침을 겪어오면서 성장한 경제라서 투자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좋지가 않다는 것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시적인 정보 내용들이 숨어있는 지연내관들이 곳곳에 혹시 박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자동차 빅4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생산이 안 되고 있고 미국 전반적인 제조업과 금융시장이 서비스 시장이 다 침체 국면에 다가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어떤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주가의 상승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세가 V자 형태로 급반등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증시 얘기를 해봤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차, 네. 3차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조 규모의 비상금융을 시행을 하겠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견인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필요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시간대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협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국의 협회가 있고 우리도 업종별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필요로 한 고용에 대한 지원책, 고용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늘려나갈 형편은 안 되지만 해고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공연이 취소되고 또 영업 시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네. 이 파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의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미시적인 내용, 이거는 업종별 산업별 통계가 정확하게 바탕이 되어서 50조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거시적인 보따리 규모가 50조다 500조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고 그 필요한 곳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규제나 허들이 있으면 이거를 철폐하면서 공급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께서 항상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해주시는데 네. 이번에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좀 지원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도 일단 $1,000를 다 공급하겠다라고 지급을 하겠다고 뉴스에 나온 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원 뭐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지만 재난소득 개념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과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만약에 이것을 충당할 경우에 그 재원은 과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런 차별화된 내용을 지급된 내용도 각기 다른 액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좀 뭐라 그럴까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일단 부처 장관과 했지만 그다음 순서는 각 지자체장과 함께 각 지역별로 어떤 형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어떤 고용과 어떤 수익,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자체장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지원금을 좀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좀 그렇죠. 선별해서 줄 것이냐 이건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부자가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길거리에 걷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본 정책은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나누어 주기 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용적으로도 옳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세금을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는 빈부의 격차, 그리고 이념의 차이, 지역의 차이, 이런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그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카테고리를 다 집어던지고 일단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을 드리는 것이 우선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기준으로 삼아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의 그런 그 재난기금에 대한 분배의 기준과 광주나 대구나 부산, 인천 이런 곳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가 이미 중앙정부통계청의 데이터가 잡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는 지자체 단체장들과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셔서 긴급하게 논의하시고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준금리가 떨어졌고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유동성 있던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전망이 있었는데 좀 뒤쪽 후자에 좀 무게가 실리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 뉴스에서도 기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현금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현금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금도 버리겠다는 거고 집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급하니까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 그러면 현금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금도 팔아야 되고 부동산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물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종부세라든지 다양한 세금적인 부담이 되니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돈을 이렇게 풀어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도 경기 부양, 프랑스, 독일, 한국 다 경기 부양을 하고 이 사태가 18개월 이후에 안정화가 된다. 아니면은 적어도 10개월 뒤에 안정화가 된다는 모습이 비춰지는 순간 그 풀렸던 돈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투자를 찾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경기는 대폭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뒤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면의 칼날처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것은 긴급할 때는 긴급한 것을 빨리 대응을 하지만 그 차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경제 이슈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